안녕하세요, 이은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치아를 위한 신미보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지런하고 밝고 예쁜 치아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앞니 배열이 고르지 않다든지 충치가 있다든지 치아 사이 틈새나 변색이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 상태가 온전치 않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같은 사회적인 영향도 매우 큽니다. 이렇게 심리적이지 않은 치아를 자연스럽고 가지런하고 예쁘게 해주는 것을 바로 신미보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치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보다 심미적으로 예쁘게 수복을 해주려면 각각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신미보철은 방법이나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는 만큼 보철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미보철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벌어진 치아, 삐뚤삐뚤한 치아, 그리고 변색된 치아, 또 외소치와 같이 치아의 외형이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부러지거나 깨진 치아, 충치가 있는 치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치아가 외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치아를 일부 삭제하고 보철물을 제작해 줌으로써 치아를 심미적으로 개선시키는 치료를 바로 신미보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라미네이트나 올세라믹 크라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미보철 치료 술식에 속합니다. 앞니 치료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신미보철의 종류로는 라미네이트, PFM, 올세라믹 크라운, 지르코니아 크라운 등이 있는데요. 일단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것은 치아 바깥쪽 한쪽 표면을 0.3에서 0.5mm 정도 약간 삭제하고 콘택트 렌즈처럼 얇은 세라믹 보철을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서 치아를 원하는 색상과 모양으로 성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는 한두 번 정도의 방문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외소치나 치아 사이 공간이 벌어져 있는 경우, 아니면 치아가 약간 깨진 경우에 적용하면 최소 삭제로도 굉장히 심미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치료입니다. 다음으로 PFM 또는 메탈 세라믹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나온 신미보철 크라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철 내면은 메탈 코핑이라고 해서 불투명한 메탈로 제작을 하고 그 위에 세라믹을 쌓아 올려서 자연 치아와 같은 형태와 색조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PFM은 잇몸이 아주 얇으신 분이나 시간이 지나서 잇몸이 약간 퇴축되었을 때 보철물과 그 잇몸의 경계부가 까맣게 블랙 라인이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내부 메탈로 인해서 어떤 전반적인 불투명한 느낌, 그리고 겉에 입힌 세라믹의 파절, 이런 것들은 PFM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PFM의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올세라믹, 완전 도제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세람, 올세람, 엠프레스, 이맥스, 여러 가지 방식의 올세라믹이 있고, 메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세라믹만으로만 보철을 제작하기 때문에 자연치와 아주 유사한 광학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색상이나 투명도를 자연치와 거의 비슷하게 재현할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서 잇몸이 어느 정도 퇴축되어도 잇몸 쪽의 크라운 경계 부분이 검게 보이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분필과 같은 지르코니아 블럭을 디지털 기계로 깎고 높은 온도에서 소성한 후에 자연치아처럼 색을 입히는 과정을 거쳐 제작이 되는데, 최근에는 멀티레이어 블럭이라고 해서 치아 절단 쪽에 투명감은 살리고 보다 자연스럽게 치아 쉐이드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전 집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라믹의 신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강도나 경도가 커서 파절의 문제를 극복했다라고 할 수 있고, 변색된 치아를 커버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앞니 쪽에 교합력이 세다든지 치아가 변색이 심하다든지 할 때 사용하면 상당히 애호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보철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겉에 입힌 세라믹이 파절되었을 때, 두 번째는 보철 치료를 받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전치부 보철이 점점 비심미적으로 변했을 때, 세 번째는 오래된 보철물 속으로 2차 후식이 생겼거나 신경 또는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이것을 치료하고 다시 제작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앞니가 메탈 세라믹 크라운으로 씌워져 있었는데 이렇게 겉에 입힌 포세린이 파절되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세라믹이 파절되면서 내부에 있는 메탈 코핑이 드러나 보이는 상태였고, 기존 보철물을 제거하고 나서 풀 지르코니아로 제작을 해드렸는데요. 치료 후 사진을 보시면 치료 전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인접치와 색상도 거의 유사하고 위화감 없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잇몸 쪽 쉐이드도 기존에는 메탈 세라믹
울세라믹 특성상 잇몸이 약간 좀 어둡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재수복을 한 뒤에는 그런 부분까지 많이 개선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크라운을 하고 계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뿌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잇몸 쪽 경계부에서 메탈이 비치고 이쪽에 라인이 까맣게 이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색상 자체도 약간 불투명하고 단조로웠는데 치료를 울세라믹 크라운으로 하고 나서는 실제 자연 치아처럼 적절한 투명감도 있고 색상도 훨씬 자연스러워져서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환자분은 앞니 4개가 신경치료가 되어 있었는데 기존 크라운을 제거하고 보니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들은 많이 변색이 되어 있었고 조금씩 2차 오식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보철물의 잘못된 점은 뭐냐면 앞니 보철이 좌우 이렇게 3개씩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치와 자연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묶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시멘트가 그 안에 다 녹았다 그러면 보철물이 툭 빠지겠지만 그중 일부만 녹았다라고 한다면 시멘트가 녹은 치아는 안쪽으로 미세한 공간이 생겨서 입안에 세균이라든지 찌꺼기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시멘트가 안 녹은 데는 씹는 힘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쪽으로 가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중에 뭔가 하나는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신경치료를 모두 마치고 나서 실활치 미백을 통해서 까매진 치아를 조금 밝게 하고 하나씩 크라운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케이스 환자분은 오른쪽 앞니 2개가 잇몸 쪽으로 까맣게 썩어 있어서 재치료를 하게 되었고 이게 하신 지가 좀 오래 되셨다고 하셨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여도 이렇게 내부에 접착제가 조금씩 녹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후식 생긴 부분을 치료하고 울세라믹 크라운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깨진 앞니 치료는 치아가 깨진 정도와 손상된 부위, 그리고 신경 노출 여부 등 상태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일단은 깨진 앞니 치료 전에 체크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먼저 깨진 부위의 크기와 위치를 봐야 하고 신경 노출 여부, 그리고 깨진 부위 외에도 실금이 있는지, 깨진 부위의 경계선이 잇몸 경계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교환력이 미치는 정도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깨진 범위가 치아 크기의 4분의 1 이하로 경미한 경우에는 깨진 부분을 살짝 다듬거나 레진으로 간단하게 수복할 수 있습니다. 신경 노출이 되진 않았지만 깨진 부분이 치아 크기의 3분의 1 정도라면 레진으로 치료하거나 아니면 깨진 부위의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힘을 많이 받는 부위 같은 경우라면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으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진 앞니에 신경 노출이 있는 경우에는 파절 라인만 잇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신경 치료 후에 보철 치료로 치아를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파절 라인이 잇몸 속으로 치아 뿌리까지 많이 진행되었다면 안타깝게도 해당 치아는 발치 후에 임플란트나 브릿지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앞니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앞니가 깨졌을 때는 최대한 빨리 치과에 내원하셔서 깨진 정도나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앞니가 벌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 원래 선천적으로 배열 자체가 벌어져 있는 배열이거나 치아 크기가 작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주가 좋지 않아서 치아가 점점 앞으로 뻗어지면서 벌어질 수도 있고 어금니가 상실되었거나 많이 닳아있거나 해서 앞니 자체에 가해지는 힘이 너무 과도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잘못된 습관,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너무 늦은 나이까지 손가락 빨기를 했다든지 앞니를 혀로 자꾸 밀거나 하는 습관이 있다든지 하면 역시 앞니 사이 공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니를 일단은 치료를 할 때 먼저 그 앞니가 벌어지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철이나 교정 치료를 통해서 벌어진 공간을 막아주어야 재발을 방지하고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니 공간을 닫는 치료 방법으로는 교정 치료, 심미보철 치료, 그리고 레진 수복 치료가 있는데요. 이 중에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치아의 손상 유무를 생각한다면 레진 치료가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레진 치료는 대부분 치아 삭제 없이 이루어지고 라미네이트나 다른 보철 치료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당일의 치료가 마무리됩니다.
만약에 벌어진 공간이 너무 크고 교합이 맞지 않고 치아 돌출이 심한 경우에는 부분 교정이나 전체 교정 치료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교정 치료는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치아 사이 공간을 닫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치열을 가지런하게 맞출 수 있는 영구적인 치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기간이나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치아의 위치를 교정하기는 하나 치아 변색이 있거나 치아 형태가 예쁘지 않다던가 할 때는 이런 외형적인 부분을 개선해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교정 치료 후에는 외소치라든지 형태 이상이 있는 치아의 모양과 색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심미 보철 치료가 부분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니 공간을 메꾸는 마지막 방법으로 심미 보철은 라미네이트 올세라믹 크라운과 같이 치아를 일부 삭제하고 보철을 제작해서 치아 사이 공간도 막고 치열을 가지런하게 할 수 있는 치료인데요. 일정 부분 치아를 삭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치열이 너무 많이 흐트러져 있거나 돌출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정성 보철의 경우 영구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태에 따라 재보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각 치료마다 이렇게 특징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 왁스업을 통한 진단이 꼭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진단 왁스업이란 구강 내 상태를 스캔을 통해 확보하고 컴퓨터상에서 치아 사이 공간을 분석하고 이 공간을 어떻게 분배를 할지, 어떤 치아를 씌우고 어떤 치아를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할지 미리 예측을 해보는 방법인데 저희 노블리안 치과는 원내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환자분의 상태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미리 분석하고 최상의 결과를 위한 깊이 있는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치부 심미보철 치료 과정과 기간을 케이스를 하나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기존에 이렇게 앞니 4개를 씌워서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이게 오래되기도 했고 잇몸도 붓고 피도 나고 통증도 있다고 하셔서 이걸 제거하고 재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보철물을 잘 보시면 PFM이라는 재료로 되어 있었고 이게 치아 4개가 모두 묶여 있어서 보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 사이사이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닦거나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염증이 잇몸에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릿지라든지 임플란트 보철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연체를 이렇게 다 묶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잇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임시치아를 사용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잇몸이 잘 아물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경치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의 상태가 깨끗한지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재신경치료를 해야 하는데 초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이 하얀 재료가 밀도도 좀 균일하지 않고 뿌리 끝에 약간씩 염증 소견이 보였기 때문에 재신경치료도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기존 크라운을 제거한 모습인데요. 특히 오른쪽 앞니 같은 경우에는 변색이 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최종 크라운을 올세라믹 크라운 같은 걸로 제작할 예정이라면 실알지 미백을 통해서 변색된 치아를 좀 밝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니면 어두운 부분을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지르코니아나 PFG 크라운 같은 걸로 제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잇몸 치료를 하고 2주 정도가 지난 후의 모습인데요. 연한 핑크색으로 염증이 잘 가라앉은 것을 볼 수 있고 잇몸도 단단하게 치유가 잘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라운을 제작해 드리는 단계인데요. 잇몸 쪽에 과하게 압박이 가지 않게끔 하되 치아 사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잇몸이 충분히 공간을 차지할 수 있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커피나 와인이나 카레나 홍차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예전에 하였던 치아 색상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치아 변색이 생기는 원인은 착색의 위험도가 높은 음식물의 잦은 섭취로 인한 치아의 외인성 착색도 있지만 범랑질의 마모, 충치, 치아의 외상, 신경치료로 인한 변색,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물 등으로 인한 변색 등이 있습니다. 치아 범랑질의 변색을 일으키는 착색인자가 치아에 흡착돼서 변색이 된 경우 이때는 미백 치료를 통해서 색깔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미백 시술 전에는 반드시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을 제거한 뒤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치료를 먼저 진행해야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치아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하얗고 반투명한 범랑질이 점차 마모되고 얇아지면서 치아가 누렇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미백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얇아진 치아가 과산화수소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과민증이나 시림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경우에는 가장 좋은 치료 옵션은 라미네이트 치료입니다. 치아 자체가 원래는 일정한 두께를 갖고 있다가 양치 습관이나 자연 마모, 또 치아 깨짐으로 인해서 얇아진 경우이기 때문에 치아를 거의 삭제하지 않고 예전 범랑질의 두께만큼을 세라믹으로 붙여서 회복시켜주는 라미네이트 치료가 제일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오래 복용하여서 생긴 내인성 변색, 그리고 불소 등 광물질에 의한 치아 반점 같은 경우, 이때는 치아 미백을 통해 하얀색을 되찾기는 조금 힘듭니다. 또 충치 치료나 신경 치료 혹은 깨진 치아에 씌운 보철물 역시 미백이 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자연 치아만 미백이 되기 때문에 보철물이나 수복물을 교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치아에 멍이 들거나 혈관이 터져서 변색된 치아 또한 치아 속부터 색깔이 변한 거기 때문에 바깥쪽에 하는 미백 치료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실활치 미백을 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것은 치아의 한쪽 표층부를 아주 얇게 벗겨내고 표면에 굉장히 얇게 제작된 세라믹을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서 치아를 예쁘게 만드는 심미보철 수식을 말하는데, 최소 치아 삭제로 최대의 심미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 단기간 내에 치아를 예쁘고 가지런하게, 색상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고, 어쩌면 간단한 교정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 치아 돌출이 너무 심하다든지 치열이 많이 삐뚤빼뚤하다든지 할 때는 라미네이트로는 충분히 심미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고, 치아 삭제가 너무 많아져서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많은 치아 삭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크라운이나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미네이트 중에서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치아 삭제가 동반되지 않는 라미네이트 치료를 말합니다. 치아 손상 없이 일주일 내외의 시간에 가지런한 치열을 만들 수 있어서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한 경우는 치열은 비교적 가지런하나 치아 자체의 크기가 작아서 공간이 비어져 있는 경우, 또는 전반적으로 마모가 있으신 분들에게 주로 시술 가능하고, 이 외의 경우에는 라미네이트의 충분한 부착 환경을 위하여 일정 부분의 치아 삭제가 필요합니다. 심미보철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치아 삭제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치아는 한번 삭제하면 다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상의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7년에서 10년 이 정도가 평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안 되었어도 그 전에 탈락이 된다든지 깨진다든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태가 너무 좋아서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크라운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이유는, 첫 번째로 크라운이 어떠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지, 이게 또 중요한데요. 당연히 치아가 거의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씌웠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수명이 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딱딱한 음식을 그쪽으로 너무 많이 씹거나 보철물에 부담을 주고 무리를 줬다면 보철물의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보철물이든 자연치든 건강하게 오래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잘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양치질, 두 번째는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 자제하기, 세 번째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철물이 씌워져 있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보철물과 잇몸의 경계부를 좀 신경 써서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칫솔을 잇몸 쪽으로 45도 각도로 기울여 대고 짧은 진동을 주면서 쓸어 올리고 쓸어 내리는 스틸만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씌워놓은 치아가 너무 과도한 힘을 받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딱딱하고 질긴 음식, 그리고 끈적이는 음식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앞니 보철 같은 경우에는 자연치와 아주 흡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신미성을 위해서 보통 세라믹 재질을 사용하는데, 어금니에 쓰는 재료보다는 조금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니로 딱딱한 거를 자주 깨물거나 하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관리를 잘 한 것 같은데도 예전과 다르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드신다면 바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한데, 딱히 불편한 게 없더라도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주기적인 치과 점검을 통해서 스케일링이라든지 필요한 치료 그리고 관리를 적기에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니는 그 사람의 이미지와 외모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따라서 앞니가 손상되었거나 상실되었을 때 앞니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철물의 형태가 환자분의 그 안모와 잘 조화를 이루는지, 환자분의 어떤 주관적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술자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도 아름다운지,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부터 최종 보철물 장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는 곳인지 살펴보시고 아름다운 미소를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윤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